내가 월급 2배 올랐다고 좋다고 하고 있었다가 막상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7배 올랐어. 그럼 나는 내 월급이 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텔하고 같이 할 건, 그래, 내가 GPU를 만들 테니 인텔 너가 CPU를 만들어주라. 너는 CPU 원래 잘하잖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9월 셋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2개 하고요, 스마트 글라스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낸드 시장이 보는 훈풍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는 HBF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HBF는 지금으로부터 한 양산에 들어오려면 3, 4년 정도는 뒤에 가야 되는 좀 미래 기술인 반면에, 사실 최근에 낸드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하는 건 단지 이 HBF 뿐만이 아니고 이 당면 과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많이 빼뜨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낸드 플래시 시장이 좀 가격이 좋다, 그리고 쇼티지가 좀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니어라인 수요 때문이거든요. 일단 니어라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용어가 벌써 생소하죠. 이 아래쪽 표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리드 타임인데요. 니어라인에서 사용하는 HDD의 리드 타임이 52주로 늘어났다. 우리가 보통 1년을 52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발주를 내면 내년 9월은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비해서 SSD는 이 리드 타임이 8주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두 개가 지금 대체제 혹은 경쟁 관계인데, 이 HDD의 리드 타임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SS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 SSD를 만드는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니어라인이 뭐길래 HDD와 SSD에 이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말에 장을 많이 보죠. 이제 장을 대규모로 볼 때, 그러니까 세제를 큰 걸 사거나 아니면 통조림을 대규모로 사거나 맥주를 한 박스를 쟁여놓거나 이럴 때 보통 주말에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마트 같은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를 많이 가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중에 이제 뭐 밥을 해먹고 뭐 이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당장 집 근처에 있는 GS25나 편의점에 가서 하나씩 사오죠. 보통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살 수는 없고 하나하나씩 이제 사오는데, 이 두 종류의 어떤 마트에서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상추쌈 같은 거, 내가 우리 집에서 오늘은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 먹고 싶은데 상추쌈을 사야 된다. 상추쌈은 물론 코스트코에 팔긴 하지만 집에다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많이 사오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GS25 가가지고 상추쌈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요즘엔 어디 가면 있긴 하던데 GS25에서 상추쌈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게 이 식자재 마트죠. 요즘에 동네에 보면 이 식자재 마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뒤에 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식자재 마트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추쌈 같은 집에 쟁여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편의점에는 팔지 않는 신선식품 종류들, 그런 것들이 식자재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구색을 잘 갖춰놓고 팔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의 롤이 있지만 우리는 식자재 마트를 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자주 열어보는 데이터들은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은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보는 데이터들은 그냥 이런 좀 느리지만 굉장히 값싼 스토리지에다가 넣어놓는 게, 이건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는데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자주 열어보는 거를 보통 핫 스토리지라 그러고, 이 제일 뒤에 거의 열어보지 않지만 보관만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콜드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들은 내가 아주 자주 열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찾을 때 좀 빨리빨리 찾았으면 좋겠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과거에 찍었던, 기념일에 찍었던 사진들은 비록 오래 했지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웜 스토리지라고 그러고 혹은 니어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하드디스크의 리드 타임이 지금 52주, 1년으로 쭉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니어라인 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비록 비싸지만, 보통 이게 지금
이 SSD가 ASP 측면에서 한 곱하기 3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바이트당 이제 0.015달러인데 SSD로 이걸 바꾸자면 0.05달러에서 0.06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3배 비싸지만 어쨌든 8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야 이제는 이 웜 스토리지, 그러니까 일명 니어라인에다가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채우기는 어려우니 여기다가 우리 SSD를 넣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때마침 SSD의 가격이 또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게 3배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배, 6배 막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 이 리드 타임이 대폭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AI 투자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이 SSD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이제 SSD를 이제 웜 스토리지, 그러니까 니어라인에 넣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낸드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좀 오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만 해도 6.6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달 초에 이제 9.4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가격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낸드가 이제 한참 안 좋았을 때에 대비하면 이런 호재성 이슈가 지금 당면 과제로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HBF 스택, 그러니까 HBM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HBF가 이제 이머징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에다가 이제 그림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실적이고 이게 이제 그림이죠. 이게 더해지니 아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에 볕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낸드 산업이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뭐 힘들어서 달리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좀 배가 아팠던 건데,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표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기 전에 CPU를 중심으로 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CPU를 중심으로 한 서버에서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7%였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한 AI 서버에서 낸드의 원가 비중이 1.3%로 떨어집니다. 그냥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근데 뭐야, 그러면은 AI 서버에서는 낸드를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 스토리지의 원가는 1536달러였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GPU 서버로 넘어오면 3400달러로 오히려 2배 높아집니다. 이게 2배 높아지는 동안에 왜 이거는 원가 비중은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버렸을까? 그건 이 토탈 코스트가 그 사이에 훨씬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서버 가격이 얼마인데 앞서서는 10,000달러야 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순간 26만 9천 달러, 27만 달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수요가 2배 늘어날 동안에 전체 토탈 코스트는 27배 늘어났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늘어나긴 늘어났어. 그런데 전체 시장이 너무 크게 늘어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편승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월급 2배 올랐다고 좋다고 하고 있었다가 막상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7배 올랐어. 그럼 나는 내 월급이 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낸드 시장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니어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HBF가 붙어주면 이제는 낸드도 AI 시장에 편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낸드 산업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달라진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메타가 디스플레이 장착한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아마 챙겨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메타가 연례 개발자 회의죠. 17일, 18일 날 커넥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달린 스마트 글래스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시연을 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몇 번 설명드렸었던 하이퍼노바입니다. 하이퍼노바는 프로젝트 명이고요. 제품명이 실제로는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직관적이다 못해 너무 드라이하달까요? 차라리 그냥 하이퍼노바로 내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여기 지금 저커버그가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고요. 양쪽에 손목에 뭘 끼고 있잖아요. 이거는 손목시계고, 여기 오른쪽 손목에 끼고 있는 게 리스트밴드라고 해서 안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우스 같은 겁니다. 이름은 이제 뉴럴밴드라고 하고요. 뉴럴밴드가 있으면 이제 손목의 근육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거나 탭을 하거나 이제 회전을 하는 걸 다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클릭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어떤 건가? 이게 풀컬러 엘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탑재가 돼 있고, 공급사는 미국의 옴니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옴니비전 이제 보통 CIS,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공급사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사이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엘코스입니다.
해상도가 높진 않더라고요. 600바이 600이고 양쪽 눈 중에 오른쪽 눈에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배터리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뭐 해상도가 높지는 않고요. VGA급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세대고 배터리 아껴야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에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2세대 3세대 가면서 이게 엘코스에서 뭐 레도스로 바뀌거나 하면서 고해상도로 바뀌고 또 저전력으로 바꿔주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엘코스다. 판매는 9월 30일부터고 가격은 799달러. 111만 원이면 또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만 원 밑으로 나왔으면 더 잘 팔릴 뻔 했는데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직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그냥 이것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행사에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건 사실 뭐 안경 그 자체보다는 저커버그가 얘기하는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정의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스마트 글래스가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을 함께하는 유일한 폼팩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해도 인간이 듣는 걸 동시에 같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보는 걸 보여주려 그러면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앱 켜고 그 방향으로 다시 카메라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글래스는 우리가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건 당연히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보는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커버거가 얘기했던 이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폼팩터라는 말이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비전 프로 내놓으면서 이 비전 프로를 뭐 VR이니 AR이니 XR이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스페이셜 컴퓨터다, 이렇게 그냥 공간 컴퓨팅 기기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잡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 하나로 응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들이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거가. 자, 다음은 우리나라 목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던 엔비디아, 인텔의 지분 투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좀 섞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4% 이상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직 확보를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이죠. 그러니까 경쟁당국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승인이 나면 이제 그때 인수를 하게 될 텐데, 총 50억 달러를 지분 투자를 하고 이거를 주당 23.28달러에 사기로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10% 정도. 그때 미국 정부가 산 가격이 20.47달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건 여기 이제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둘 간의 협력에 대해서만 밝혔는데, 어떤 협력이냐? 일단 인텔은 엔비디아 AI 솔루션에 커스텀 X86 CPU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블랙웰이겠죠? 블랙웰 B200인데 여기 이렇게 블랙웰 있고 요 밑에 칩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입니다. 그레이스 CPU. GPU 연산을 하는 거는 여기서 하고, 서버를 돌리다 보면 CPU 연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CPU 연산을 위해 필요한 게 이 그레이스 CPU인데, 지금은 이 그레이스 CPU를 엔비디아가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발해가지고 여기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엔비디아 GPU들 보면 뭐 B100, B200 하다가 GB200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는 블랙웰이고요. 여기서 나온 G가 이제 그레이스 CPU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에 G가 같이 붙은 거는 이놈은 GPU에다가 CPU가 같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텔하고 같이 할 건, 그래, 내가 GPU를 만들 테니 인텔 너가 CPU를 만들어주라. 너는 CPU 원래 잘하잖아. 너의 CPU 기술로 이 그레이스와 비슷한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ARM 아키텍처로 만드는데, 영국에 있는 ARM이 있죠.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텔이 너가 X86 아키텍처 잘 하니까 그거에다가 뭐 생산까지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마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인텔한테 뭘 해주느냐? 인텔이 이렇게 코어 CPU를 내놓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이 뭐냐면, 이 CPU 플랫폼을 내놓을 때, 자, 이게 전체적인 인텔의 코어 CPU 플랫폼이면 여기 CPU 타일은 여기 요만큼이고요. 중간에 SoC 타일이 들어가고 GPU 타일이 들어가고 그 IO 타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합쳐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해주겠다고 하는 건 GPU 타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너한테 건네줄게. 그럼 너는 CPU, SoC, IO 만들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서 판매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과 엔비디아가 하나씩 주고받는 게 있죠. 요런 이제 협력들을 해 나갈 거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그런 거죠. 과연 그거를 끝낼까? 인텔이 지금 어렵게 된 건 CPU를 못하거나 GPU를 못하거나 이런 측면의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건 파운드리잖아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거의 적자를 다 내고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둘 간의 어떤 협력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량을 맡기게 되면 또 주변에 또 여러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딜을 놓고 과연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명확하게 안 좋은 건 AMD와 ARM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ARM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그레이스 CPU를 만드는 IP를 공급하고 있죠. 이 IP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 걷어내버리고 인텔 CPU에 인텔의 X86 기반으로 커스텀 CPU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뭐 ARM IP로 개발된 그레이스가 당장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자기 시장을 좀 잠식해 들어오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인텔 대비해서 GPU 부문의 경쟁력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GPU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이 GPU 부문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죠. 너랑 너는 이제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둘은 너무 좋은 거고요.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나 TSMC는 자, 요 가운데가 이제 중립선이라고 보면 중립보다는 살짝 오른쪽, 약간 네거티브한 쪽에 살짝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딱히 지금 당장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좁을 수는 없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인텔과 엔비디아 간의 어떤 파운드리 계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 TSMC는 물량 당연히 뺏기는 거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뭐 엔비디아 하고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좀 미래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을 인텔하고 좀 나눠야 되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나 TSMC한테는 중립보다는 살짝 네거티브 쪽,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엔비디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외부에는 본인들이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경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인텔에 손 안 잡는다고 뭐 X86 CPU 없다고 앞으로 사고를 못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되면 잘 돼도 본전인 것 같고 안 돼도 본전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GPU를 파는 데 있어서 미국 행정부의 어떤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비율을 잘 맞춰주고 대신에 이제 규제 수준을 좀 낮춰서 이제 수출을 좀 원활하게 하는, 보면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기 매출이 거의 수십조씩 왔다 갔다 하니까 뭐 50억 달러 지분 투자하는 게 돈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참 이쪽 반도체판은 심심할 새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